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밤샘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도중 실종된 소방대원의 수색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원 당규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추진할 실무협상단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울산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이 취소된 부부에게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철거를 맡았던 업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경제부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마저 올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길이 시작된 지하 2층에 진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네, 뒤로 연기가 아직도 많이 나는 모습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지금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밖에서도 시뻘건 화염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밤샘 진화 작업 덕분에 불길은 다소 잦아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캐한 연기는 여전히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 구름이 하늘을 가릴 정도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밤새 불에 탄 건물도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문과 외벽이 떨어져 나가서 곳곳에 뼈대가 드러난 처참한 모습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때 큰 불길을 잡아 대응 단계가 해제되기도 했지만 잔불 위로 무너져 내린 물건들에 불이 붙으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현재까지 불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물류센터 직원 240여 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지하 2층에 진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 5명 가운데 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1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실종됐습니다. 연기와 화염 탓에 내부 진입이 어려워 구조 작업은 어제 낮 1시 이후로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 2층 창고 CCTV를 통해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고 연기가 나는 장면을 확인했는데요. 목격자 진술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측이 스프링클러 수신기 작동을 고의로 지연시켜 제때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어제 불이 난 물류창고는 규모도 큰데다가 택배용품이 빼곡하게 쌓여 있어서 잡혔던 불길이 쉽게 다시 번졌습니다. 또 소방차가 신속하게 드나들 수 없는 지형적인 문제도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어제 아침,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마 기세는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오쯤 건물 내부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저녁 무렵에는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잔불 정리만 남은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한 건 택배 용품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상자와 비닐, 스티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길이 쉽게 번진 겁니다. 가연물이 워낙 꽉 차 있는 상태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택배를 붙이기 위한 일반 잡화 물건들이죠. 여러 가지 박스로 재질도 포장돼 있을 테고. 이천 덕평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대규모 창고입니다. 수도권 서남부로 배송되는 택배가 모이는 만큼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자체가 불쏘시개가 된 겁니다.
인근 지역 문제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접근로가 일방향이라 건물 뒤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상수도 설비도 미비해서 한정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느라 신속한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그 상수도 설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원이 없어서 그 수량 확보하고 우리가 그 소화용수 확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나가서 다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물류센터는 건물 구조 특성상 워낙 화재에 취약한 데다 지역마저 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면서 불길은 속절없이 번져만 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현재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을 비롯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비가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될까 기대도 됐는데요. 빗줄기가 약해 화마를 진정시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내리는 비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천과 서울의 시간당 1에서 1mm 정도로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밤사이 내린 비의 양도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낮 동안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지금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고리 영향으로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많은 곳이 남부지방이 최대 5mm 정도인데요. 오전까지 전국에 5mm의 비가 온 뒤 오후에 그치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에는 5mm의 소나기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속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 휴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지속했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에는 수도권 등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네, 감리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경찰은 허가와 민원 처리 과정, 또 조직폭력배 재개발 개입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건물 붕괴 사고 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작업 지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현장에서 작업하실 때요? 그 부분은 법정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철거업체 한솔기업의 현장 관리인과 다시 하도급을 받은 백솔 대표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달아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철거업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사고 발생 여드레 만입니다. 경찰은 철거 건물의 감리를 맡은 모 건축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감리는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조합장이 바뀐 뒤 정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허가 부서의 공무원, 경찰 간부 등과의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뇌물수수와 배임 등으로 관련자의 줄 소환과 추가 영장 대상자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사상자만 10여 명을 낸 광주 재개발구역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이전에도 산업재해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면서 이 사실을 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을 낳았던 광주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철거 업무를 맡은 건 한솔기업입니다. 이미 불법 하도급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YTN 취재 결과 전국적으로 철거 사업을 벌이는 한솔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부산 철거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철거 현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지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에 갈비뼈, 다리, 허리까지 부러져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솔기업이 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어야 할 산업재해 조사표를 1년 넘게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사건을 숨긴 셈입니다. 산재 보고 의무나 아니면 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인 은폐 시도일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산재 조사표를 관리해야 할 지방고용노동청은 표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간 뒤에서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산재와 산재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근로감독관을 이제 수만 건의 일을 쳐내는 업무 과중과 시스템적인 정보 취득이 가능해야지만 지금은 그 행정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재 관련 통합 행정과 인력 보완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려는 업체와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당국. 이런 현실 때문에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이 가능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건설 현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안전특별법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져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은 대규모 철거 사업 등의 경우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해체 신고가 없는 게 문제라면서 개별 건축물 착공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만 밟았어도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안타까움을 표현했다지만 야당은 운전사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송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설화가 된 사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진짜 폭탄 주네.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당원 당규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기획단에 유명 개그 프로그램 연출자를 영입하자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원희 홍보소통위원장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대선 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KBS 개그 콘서트 서수민 전 PD 영입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무국은 돈 걱정을 심하게 한다는 불평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용이 공개되자 김영호 비서실장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건 대선 기획단 인선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 문제를 오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건 국민과 당원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처럼 원칙대로 간다는 겁니다. 거짓이 횡령하고 원칙을 쉽게 어깁니다.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내에선 벌써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비이재명 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겁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도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는데요.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 대선 승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걸 지도부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송영길 대표 말대로 경선 연기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연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계속 반발할 경우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여야를 막론한 공격과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 공식 등판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민주당은 검증을 들어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합류 시기를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조정동의 그 출홍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간보기 제발 그만하고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이게 정치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치라는 게 굉장히 본인 인생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결심을 아마 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런 여야 협공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다시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면서 내 갈 길을 가면서 할 일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나온 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조금 변했습니다. 앞서 8월까지는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며 입당을 여러 차례 강하게 요청했었는데 앞으로는 야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과는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건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어차피 야권 단일 후보를 향한 각자의 어쨌든 조금 다른 생각들이 노정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최근에 그 공보 라인 정리되면서 명확하게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기싸움이 남았지만 야권에선 이달 말부터 대선 기차가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차례로 등판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전해집니다. 합당 논의를 시작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국민의힘에 합류할진 알 수 없지만 여권으로 오지 않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야권의 빅텐트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첫날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데 이어서 나흘 만에 또 호남을 찾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새만금 사업 현장과 군산형 일자리 기업 현장, 현대차 전조 공장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호남의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을 살피는 노력은 호남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쇠퇴한 모든 지역을 차례로 돌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추진할 실무협상단이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인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 전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이 참여하며 국민의당에서는 3선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지역위원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요즘 국민의당과 관련해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586 세대를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장악해서 3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전형적 구태 정치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꾸벅 인사에 나선 김기현 원내대표. 일자리와 부동산 그리고 백신까지 정부의 무능을 조목조목 짚어내더니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또 그러더니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희망 고문을 하실 겁니까? 비난의 화살을 586 세대에 꽂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국회와 사법, 행정을 독식해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면서 조국 전 장관 자녀 등을 거론하며 반칙과 특혜로 가득 찼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던 민주당 측에서 항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품위와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정 바리케이드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전형적인 구태 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습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외롭게 외치는 혁신과 변화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 속에서는 무의미한 구호일 뿐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현 권력인 586을 겨냥한 국민의힘, 그리고 그 바람을 찻잔 속 태풍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민주당의 엇갈린 시선이 교섭단체 연설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누구나지 프로젝트와 달리 민간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네, 두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담긴 부동산 대책 들어보시죠.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 6개 도시의 약 1만 세대의 누구나 집을 시범 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인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의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 차익을 임차인과 나눠 갔는데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소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소유자를 위해 LTV, DTI 대출 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결정합니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기존 안을 그대로 올릴 예정이지만 지난 의총에서 부자 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만큼 끝내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포결 처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고에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시장도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불안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2주 전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최고점에 근접했다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재작년 12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노원구가 0.25% 오르며 10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강화하는 규제책을 내놨지만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세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다면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값 상승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흐름도 불안합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의 이주 수요로 일주일 만에 무려 0.56% 급등하며 6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근처 동작구와 강남구 등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1% 뛰었습니다. 일주일 전 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재건축이 이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주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공급량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어쩌다가 하나 나오면 최고가를 부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내린 적 없이 오르기만 하는 상황. 당장 이번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달보다 3.5%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내 집 찾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13명보다 36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62명으로 76%, 비수도권이 11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과 관련해 지난 8일 이후 모두 11명이 감염됐고 용산구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대는 7월 말부터 맞고 40대 이하는 8월 이후에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요. 백신 종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3분기에 국민 70% 1차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7월부터 석 달간 2,200만 명에게 백신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50대 860만 명, 40대 이하 2,200만 명에 대한 구체적 접종 일정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윤곽만 나왔습니다. 50대는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55세부터 59세, 50세부터 54세 순으로 순차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8월 중 50대가 1차 접종을 완료하면 40대 이하에 대해 선착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40대 이하는 연령별 위험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접종을 맞을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접종 시간표를 보면 초과 예약으로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먼저 접종하고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이 그 다음입니다.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7월 19일부터, 재수생 등은 8월 중에 화이자를 맞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 등도 7월 중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7월 말 이후엔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자체 계획을 세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생산 공장도 8월 중에 자체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분기 도입이 예정된 백신 물량은 총 8천만 회분이지만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된 물량은 7월 1,000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급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접종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부 월별 계획은 아주 구체적인 백신 공급 일정을 가지고 예약 날짜나 접종 일자를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역량을 재정비해 9월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조만간 발표될 7월 세부 추진 계획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이번 정부의 3분기 계획에서 눈에 띄는 건 일부 1차 접종자에게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서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하도록 한 건데요. 효과나 안전성 문제는 없을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는 다음 달 파이자를 맞게 됩니다. 30살 이상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과 방문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 76만 명입니다.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은 7월 이후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그 교차 접종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적절하겠다라는 그런. 두 차례 맞는 백신은 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한 임상 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로 1, 2차 접종을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지켜온 방역당국이 2차 접종분 부족의 궁여지책으로 교차 접종을 허용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나이 제한으로 교차 접종을 진행하는 유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연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후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많은 수를 접종하겠다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 2차 접종의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교차 접종을 허용한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를 차례로 접종했을 때 면역 반응이 더 좋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도 없어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인 100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아직입니다. 증거는 충분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을 거고 새로운 백신을 맞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조금 더 생길 확률이 있죠. 교차 접종 대상자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 교차 접종 허용 여부는 8월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고령층의 감염 예방 효과가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 뒤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84%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8.9%, 화이자 백신이 86.6%로 파악됐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감염 예방 효과는 86.8%로 더 높았습니다. 사망 예방 효과는 100%에 달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부산은 1차 접종자가 30%를 넘어서자 확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호 기자입니다. 체육관에 마련한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접종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은 모두 75세 이상으로 2차 접종 대상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600명가량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은 우리가 의사 4분만 이제 계셔가지고 하루 600명 정도 수화를 하고 있는데 백신만 충분히 들어온다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센터 개소가 늦어지면서 접종률도 낮았던 부산. 그런데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1차 접종률 30%를 넘어섰습니다. 금일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에서 부산 지역 100만 명, 인구수 대비 접종률 30%.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초기보다 줄었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독려하면서 따라잡기가 가능했습니다. 구가 마련한 전세버스입니다. 동자치센터와 예방접종센터를 오가는 편의를 제공하며 낮았던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는 우선 접종 대상인 60대 이상의 확진 비중 감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4월까지는 전체 확진 환자에서 60대 이상이 37.4%를 차지했는데 5월 이후에는 24.6%로 뚝 떨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만 65세 인구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7%로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던 만큼 고령층 확진 감소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끌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적 모임을 현재 4인에서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오는 28일부터 전면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원격 수업과 장기간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습 결손과 심리 정서 불안 등 문제점이 많아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 436곳이 전면 등교하게 됐으며 1,000명 이상 학교는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먹는 약 형태 치료제 개발에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건부는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원을 제약업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선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제약업계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미국 보건부는 또 백신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대해서도 임상 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함께 머크앤드컴퍼니 등 여러 제약회사가 먹는 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is going to accelerate the clinical testing of promising antiviral medicines that are already in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including clinical trial.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먹는 약 형태의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제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에 이어 먹는 약 형태의 치료제까지 개발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뿐입니다. 그러나 렘데시비르는 정맥 내 주입 방식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한 신혼부부들 많으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경우 여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초 결혼을 앞둔 정모 씨는 한 여행업체를 통해 계약금 40만 원을 내고 5박 7일 하와이 신혼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렸고 여행을 위해서는 4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28일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SNS에 올렸다? 그러면 이건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결국 정 씨 부부는 여행을 넉 달 앞두고 업체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금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금이 호텔 예약금으로 쓰인 데다가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계약을 할 때 이거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전화 신고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마지막으로 취소를 했을 때도 정 씨는 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법원은 정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 씨가 소송을 낸 여행업체에 신혼여행 계약금 4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은 계약 조건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들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이라는 겁니다. 또 격리기간과 여행기간을 고려하면 신혼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전혀 없는 수준인데 또 다른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힘들어지는 건 중소여행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을 전해들은 다른 신혼부부 3쌍은 해당 여행업체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혼여행 취소와 계약금 환불 분쟁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15비행단 부대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주 동안 국내 성폭력 피해 신고는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지기 직전 전입온 부대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에 따른 조치였는데 15비행단 일부 부대원이 고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부대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최근 국방부 검찰단 수사는 공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부실 변론 의혹, 2차 가해 의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비행단에 앞서 공군 법무실과 국선변호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도 공군 부대를 찾아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2차 피해 방지 제도 운용 현황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국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5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사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망설이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기간을 2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자체 수사 대상과 함께 조사본부에 군사경찰 부실 수사와 감사팀의 전방위적인 직무 감찰 등을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특정 사건을 선택하거나 수사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과 절차에 따라 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을 피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석 씨를 체포할 당시 영상과 신생아 탯줄을 자를 때 쓰는 도구, 즉 배꼽 폐새끼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석 씨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여성. 딸이 낳은 아이와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아이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성모 씨입니다. 석 씨는 이번에도 숨진 아이를 자신이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가진 이른바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다음 재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출하는 의미는 키메라증이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피고인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처지가 심정이 이렇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검찰은 일부가 부서진 배꼽 폐새끼와 체포 당시 석씨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새로운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폐새끼에 남은 배꼽에서 숨진 아이와 같은 DNA가 확인됐고 영상에서는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는 석씨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석씨 측은 체포 영상만 보고 석씨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역추지해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야라고 추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차례 재판에서 검찰과 석씨 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에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석씨. 다음 달 13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군 부실급식 제보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엔 비격리 장병의 급식을 차별했다는 건데 육군이 바로 반박하면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육군 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부실급식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는 지난 15일 저녁으로 고기 없는 닭볶음탕과 한 덩이를 쪼갠 코다리 강정이 나왔는데 격리자 식사는 넉넉한 데다 삼겹살도 줬다며 일반 병사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급양관리관이 조리와 배식 전 과정을 관리 감독했으며 배식 뒤 닭볶음탕 등 모든 반찬이 남았다며 해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삼겹살은 격리 인원에게만 제공됐다며 급식량 편차는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조리병 1000여 명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반기부터 행정지원 인력을 적극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하고 민간 조리원도 조속히 채용해 병력 8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인 조리병을 2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또 튀김 요리를 위한 조리용 로봇 도입도 추진하고 오븐과 야채 절단기, 고압 세척 청소기도 보급합니다. 현재 부사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 위탁 사업도 각군 신병교육 훈련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히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식단을 시범 도입하고 주말과 휴일엔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부대 급식 관리를 군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개편하고 경쟁 방식으로 급식 업체를 정하는 학교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현재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행 실적에 따라 표준 운송 원가를 지급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표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현장 감사해보니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으로 모두 991억 원의 세금 낭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중앙 차로제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사고가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버스 회사의 차량 보험료 지출은 2016년부터 4년간 89억 원이 줄었습니다. 타이어와 정비비도 각각 98억, 152억이 감소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지급해 모두 339억 원을 더 줬습니다. 부산시는 인가된 운행 횟수보다 적게 운행하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버스 회사가 89만여 차례나 약속된 노선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운송비 652억 원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지하철 중심으로 변하면서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과 이용객 수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승객 감소로 운송 수지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적자 노선은 437개 가운데 대부분인 93%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적자에 이를 통제해야 할 지자체마저 원칙 없는 운영을 하고 있어 앞으로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이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이틀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도중 실종된 소방대원의 수색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원 당규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도는 등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50대와 수능 수험생 교사는 다음 달부터, 18세에서 49세는 8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76만 명은 교차 접종이 허용됩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샘 진화 작업으로 불길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매캐한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현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불길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 지금 장비들이 많이 늘어서 있고요.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도 보입니다. 이곳에 인근에 있는 소방서 37개가 동원이 됐습니다. 장비로만 따지면 198대, 인력은 무려 450여 명에 달합니다. 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건데요. 소방당국은 애초 현장에 갑자기 불길이 번지면서 고립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연기가 워낙 짙어서 1m 앞도 안 보일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후 실종으로 판단을 바꾸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산소통은 길어야 20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가 타는 상황이지만 수색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는 것처럼 아직 불길도 다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화재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도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판단입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전성 진단을 한 뒤에 수색팀 투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베테랑 구조대장이 기적처럼 귀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화재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간대별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화재는 어제 새벽 5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물류센터고요. 발화한 지점은 지하 2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분 뒤에 지하 2층 근무자가 창고 밖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신고를 했고요.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히고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령했던 소방 대응 2단계 경보도 해제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에게 긴급 탈출 지시가 내려진 건데요. 소방관 5명 중 4명은 겨우겨우 대피했지만 구조대장은 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장 주변 선반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14분 다시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합니다. 하지만 구조대장에 대한 수색은 중단됐는데요. 불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더 진행될 경우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빨리 수색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원 당규는
대통령 선거 180일 전까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면역과 경선 흥행을 고려해서 9월로 예정된 후보자 선출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왔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입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는 SBS에 출연해서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방명록에 비문을 쓴 것을 두고서 비판과 견제가 이어지면서 대선 주자로서 서서히 검증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더 드러날 거라면서 날을 세웠는데 윤 전 총장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만 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해 쓴 방명록입니다. 지평선을 지평으로 성찰을 통찰로 써야 하는데 단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장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10원 한 장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비슷한 취지 발언이 와전됐다고 뒤늦게 해명해 성급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이 활발한 공개 활동보다는 메시지 정치에 주력하면서 메시지마다 큰 무게감이 실리는 건데 그렇다 보니 돌아오는 비판도 더 날카롭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자동차 운전도 연습생에게는 안 맡긴다며 방명록도 제대로 못 쓰면서 무슨 대통령을 꿈꾸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언급했던 송영길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야당 경선 검증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고 탈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역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아마추어 티가 나는데 입당하면 조직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마지노선을 8월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도 반부패나 이런 검찰 영역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요. 다만 공개 활동을 빨리 늘려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기존 정치권의 협공 모드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만 가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 국민이 가리키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 정치에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행보를 앞두고 지켜보는 눈이 많은 가운데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검증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가 대선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취임한 김진욱 처장이 5개월 만에 첫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만큼 소신부터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없는 사건만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런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지정하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 착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불입건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내부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의향은 없고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먼저 하고 있는 사건들 또 검사들이 또 6분이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 교육이고. 다만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태워 조사에 응하도록 했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애둘러 사과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넘기되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국민적 요구로 해석하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만큼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연장과 연임 보장을 국회 해결책으로 요구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집권 세력을 대표하는 586 운동권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이 운동권이 특권과 반칙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지금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들 가르치려 든다면 그거 정말 꼰대 아닙니까? 낡은 이념과 세계관 30년 넘게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게 바로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한다면 그게 진짜 기득권 아닙니까?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사다리를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세울 것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513명보다 36명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362명으로 76%, 비수도권이 115명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세에서 49세는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접종 대상인 18세에서 59세 가운데 수능 수험생과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세부터 59세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나머지 18세에서 49세는 연령대 구분 없이 8월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3분기에 2,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대상에서 빠졌던 50대가 포함되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요. 대상자들은 하루빨리 접종받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포함된 나이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50대입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50대뿐 아니라 백신 접종을 애타게 기다렸던 시민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손님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일수록 백신 접종이 반가운 겁니다. 저희들은 훨씬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빨리 맞으면 좋죠. 기다리고 있죠, 많이. 마음 놓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식당 주인. 도움 많이 되죠. 첫째, 제가 이제 안전해야 손님들도 맞이하고 대면할 때 좀 그래도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다른 50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기쁜 소식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어서 백신을 맞아 마음껏 아이들과 접촉하며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어디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도 좀 수월하게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의 그 기초 학습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온라인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백신 접종 자체는 반갑지만 부작용이 다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경과를 지켜보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YTN 김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일부 1차 접종자의 교차 접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76만 명에 대해서 다음 달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회 필수 인력과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 약국 종사자 등입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뒤 닷새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그제 낮 12시 반쯤 연수동 한 건널목에서 71살 여성 A씨가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과 가슴, 목 등의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증세가 발견되지 않아 퇴원했습니다. 이후 두통 등 증상을 계속 느껴 인근 병원을 방문했고 16일에도 병원을 방문한 뒤 돌아오다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고령층에서 감염 예방 효과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은 100%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받고 2주가 지난 만 60살 이상의 예방 효과를 살폈더니 평균 84%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인데 한 차례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8.9%, 화이자 백신이 86.6%로 화이자의 예방 효과가 좀 더 높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 안에서 감염을 막는 효과는 86.1%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 요양시설 등 8개 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으며 감염 예방 효과는 무증상 감염을 포함하여 86.1%였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나온 확진자 비율을 보면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엔 5.6%였는데 한 달여 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백신을 맞은 고령층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예방 효과가 100%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파형 영국 변이가 발생한 집단시설과 델타형 인도형 변이가 발생한 시설 한 군데, 총 3군데에서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80%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만 60살 이상 백신 1차 접종률은 76.4%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 국면이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혔던 파리 디즈니랜드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폐쇄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I am thrilled to declare Disneyland Paris officially open. 6살 이상 입장객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놀이공원을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Disney, on adore ça, on vient toute l'année et puis là on pouvait pas manquer la réouverture après une année difficile due au Covid. 현지 시각 17일부터는 경기장이나 놀이공원 등 혼잡한 곳이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적은 3,000명대로 떨어지면서 20일부터는 밤 11시 이후 통행금지 조치도 해제됩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감소한 이탈리아도 올 여름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역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의무화 명령을 이번 달까지만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봉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영국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한때 1000명선을 기록했던 1일 신규 환자 수는 넉 달 만에 다시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미 3차 유행 상황에 들어섰고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비관적 경고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이익을 수호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도피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문 전 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범한 기자입니다. 3년 전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장에 나타난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 경찰은 이후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문 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YTN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회장은 정비 사업을 하는 업체와 약정한 게 있어서 지분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솔 등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회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쏟아내고 있는 언론의 의혹 보도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유서라도 쓰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상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회장은 현재 있는 곳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통화 중간 여러 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문흥식 회장은 조용해지면 들어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건물의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과거 여러 차례 산업재해를 유발했고 사실상 은폐하기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서울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재작년과 지난해 철거업체인 한솔기업이 담당했던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산재와 관련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최근까지 제출하지 않아서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산재 조사표 제출 여부를 관리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제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언급한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붕괴 사고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밟아 희생자들이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후 버스 정류장이 그 위치에만 있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운전자가 엑셀만 밟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가족을 잃거나 병에 걸린 25가족이 책을 펴냈습니다. 네, 내 몸이 증거다라는 제목의 책에 피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신고 7,400건에 전체 피해자는 67만 명까지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25가족, 피해자 63명이 자신의 경험을 증거로 남기겠다며 수기를 썼습니다. 수기를 써주신 가족분들의 그 사연은 마음이 아프고 책을 만드는 데는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책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아이와 평생 이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부모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겼습니다. 임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기침을 달고 살게 된 아이에게 가습기를 매일같이 쐬게 했단 이경미 씨. 30개월 막내는 결국 폐에 구멍이 나고 굳어가면서 숨졌습니다. 일기로 써놓았는데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보다 보니 우리 짠성이가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너무너무 미안했고. 생후 50일 만에 숨진 아기. 부모는 아기가 기침할 때면 일부러 코와 입에 가습기를 대게 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절 뒤편에 소나무 있는데 요거를 뿌린 뒤 매년 아이 엄마하고. 지금껏 숨진 사람만 1,500명이 넘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내 몸이 증거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15년 동안 함께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천식의 척추염까지 앓는 큰아이가 여태껏 피해 인정을 못 받았다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천식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고요. 그냥 천식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째. 고통을 각자 감내해온 피해자들은 마음의 병까지 호소합니다. 피해 인정 과정 부분들이 방치돼 있거나 또 인정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병을 몸에 안고 사는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폭넓은 판정 기준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최대한 많이 구제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고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어제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부대원들은 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노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의혹과 신상유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15비행단 관계자 7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속 신고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 측은 15비행단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일정으로 진행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모두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접수된 54건의 피해 가운데 수사로 넘길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신고 기간이 2주간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 있는 장병과 군무원은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 명품 시계 34억 원어치를 밀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세관 검사가 비교적 허술한 초콜릿이나 영양제통, 또 복대 같은 곳에 숨겨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행객이 차고 있는 복대를 들춰보니 포장된 손목시계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미국인이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들려오다 적발된 겁니다. 이보다 엿새 전에 입국한 30대 중국인도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대만인 인수책에게 넘기려다 붙잡혔습니다. 모두 여행 비자로 들어온 이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우범 여행자를 지정하거든요.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검사가 비교적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휴대 물품 속에 감춰 들려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계는 실제로 이렇게 초콜릿 포장지 속이나 영양제 통 속에 숨겨져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두 외국인에게 압수한 명품 손목시계는 모두 83점, 시가로 따지면 34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인천 본부세관 분석 결과 지난해 시계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를 액수로 따지면 2019년보다 90%가량 늘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줄고 면세점 쇼핑이 힘들어진 틈을 타 명품 시계를 몰래 들여와 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행객들이 그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게 이런 대담한 밀수 행각이 벌어진 거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밀반 입한 2명과 인수책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압수한 시계는 경매에 넘겨 국고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가 또 미뤄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체 공휴일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급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내년부터 공휴일이 의무 적용돼 휴일 격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법 충돌 문제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다시 모여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 회복을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일자리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자리의 대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ILO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회복입니다. 사람 중심 회복의 시작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일자리의 양가질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미국 백악관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정상이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계획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국제적인 정상회의 계기의 회담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보다도 중국과의 갈등이 더 첨예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권과 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해외 순방으로 참여한 G7과 나토 정상회의는 반중 전선을 모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G7 explicitly agreed to call out human rights abuses in Xinjiang and in Hong Kong, explicitly. Two, to coordinate a common strategy to deal with China non-market policies that undermine competition. 미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꼽았습니다. 오는 10월 로마에서 열릴 예정인데 두 정상 모두 참석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인 지난 2월 시 주석과 전화통화는 했던 만큼 이번에는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경쟁력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계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등 경제 성과는 개선도 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해마다 발표해온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각국의 경쟁력에 평가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경제 민첩성과 혁신 능력, 비대면 전환, 사회 안전망 등이 주요 평가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총 64개국 중 국가 경쟁력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8위에 올랐습니다. 성장과 수출, 투자 실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과 분야가 지난해 27위에서 18위로 9계단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이 세부담 등이 늘며 정부 효율성은 6단계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과학, 인프라 분야가 2위에 올라 높은 경쟁력을 보인 반면 노동시장은 37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남녀 실업률 격차는 30위, 사회 응집력 순위는 40위로 나타나 코로나 위기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우리 아직은 경제 양극화라든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과가 좋아진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순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중국과 일본은 16위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였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강약 요인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준비하는 가운데 앞선 올해 1차 추경 예산은 80%가량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추경 관리 대상 11조 3천억 원 가운데 80.4%인 9조 1천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371만 명에게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고용대책과 방역지원 사업 등에 2조 5천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용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종합부동산 업체인 성정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 관심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비켜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항공업 악화와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 속에 기업 청산의 위기에 몰렸던 이스타항공. 오랜 어둠 끝에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중견 부동산 기업인 성정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새 주인으로 사실상 낙점된 겁니다. 성정은 충청남도 부여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39명입니다. 관계사로 골프장인 백제 컨트리클럽, 토목공사 업체인 대구 건설산업 등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형남순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우선권을 가진 성정이 금액을 100억 원가량 높이면서 인수전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성정과 이스타항공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부채 규모는 약 2,200억 원. 자본금은 아예 마이너스로 기업으로서 생존이 어렵다고 보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던 만큼 재무 구조는 더욱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성정의 자산 규모는 315억 원이고 백제 컨트리클럽과 대구 건설산업은 각각 963억 원, 150억 원입니다.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스타항공을 정상화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아직 승자의 저주를 언급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성정의 사업 의지가 명확하고 빌린 돈으로 인수에 나선 것이 아니라 금융적인 위험 요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항공업 진출을 사실은 준비를 해왔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자금력 그리고 경영진까지 다 구상을 끝낸 걸로 합니다. 그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점에서는 단기간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정의 경영 능력과 더불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방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고 초여름답지 않게 바람도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평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 쪽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고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는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6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28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조금 쉬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